우리나라 전래 동화 날마다 서푼.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혼자 사는 아이가 있었어요. 아이는 이 집 저 집 일을 거들어 주면서 어렵게 살았지요. 하루는 이웃집 심부름을 해주고 돈 서푼을 받아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보는 아이가 길을 막았어요. 얘야. 큼지막한 귀가 뾰족한 걸 보니 사람이 아니라 도깨비지 뭐예요? 얘야, 나 돈 서푼만 빌려줘. 도깨비 말에 아이는 망설였어요. 도깨비는 뭐든 깜빡깜빡 잘 까먹는다고 들었거든요. 돈 빌려간 걸 까먹고 안 갚으면 어떡해요. 하지만 딱히 핑계댈 게 없었어요. 자, 여기 있어. 까먹지 말고 꼭 갚아야 해. 아, 그럼. 걱정 마. 아이는 도깨비에게 돈 서푼을 빌려주었어요. 다음날 저녁 아이가 집에 있는데 누가 부르는 거예요. 얘야. 내다보니 어제 그 도깨비예요. 빌려간 돈 서푼 가져왔다? 아이는 다행이다 싶었어요. 도깨비는 아이에게 돈 서푼을 주고는 휘적휘적 가버렸지요. 그런데 그 다음 날도 도깨비가 돈 서푼을 주고 가지 뭐예요? 얘야. 빌려간 돈 가져왔다? 응? 어제 저녁에도 갚았잖아. 내가 언제 갚았다고 그래? 어서 받아. 글쎄, 도깨비가 돈 서푼 빌려간 것만 기억하고 갚은 건 까먹은 거예요. 날마다 돈이 서푼씩 생기니 아이는 점점 살림이 나아졌어요. 하루는 도깨비가 찾아왔는데 배가 고픈지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너 메밀묵 먹고 갈래? 아까 쏘놨거든? 도깨비는 얼른 아이를 따라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찌그러진 냄비를 보더니 도깨비가 혀를 끌끌 차는 거예요. 저 냄비 못 쓰겠다. 우리 집에 냄비 많으니 하나 가져다 줄게. 도깨비는 얌얌쩝쩝 메밀묵을 먹고 돌아갔어요. 그 다음날 저녁에도 도깨비가 찾아왔어요. 얘야, 여기 돈 서푼 가져왔다. 그러고는 머리에 이고 온 냄비를 내밀었어요. 여기 냄비도 가져왔다. 너 쓰렴? 이야, 정말 고맙다. 아이는 배시시 웃으며 냄비를 받았어요. 아이는 도깨비가 준 냄비에 밥을 해 먹었어요. 그리고 또 끼니 때가 되어서 밥을 하려고 냄비를 꺼냈죠. 밥이 그대로 있네? 냄비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이 한가득이었어요. 바닥까지 팍팍 긁어 먹어도 냄비 뚜껑을 열면 또 밥이 한가득, 또 한가득. 바로 요술 냄비였던 거예요. 그런데 도깨비는 돈 갚은 거에다 냄비 가져다 준 것도 홀랑 까먹었나 봐요. 이제는 저녁마다 돈 서푼이랑 냄비를 꼬박꼬박 가져다 주네요. 아이는 도깨비에게서 얻은 냄비를 동네 사람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었어요. 요술 냄비 덕분에 온 동네 사람들이 배 골지 않고 밥 하나는 넉넉하게 먹을 수 있었답니다. 얘야, 빌려간 돈이랑 냄비 가져왔다.
아이가 집 앞 냇가에서 빨래를 하는데 도깨비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빨래 방망이를 보고 도깨비가 대뜸 그래요. 아유, 무슨 방망이가 그리 작니? 우리 집에 큰 방망이 있으니 하나 가져다 줄게. 그러고는 돈 서푼과 냄비를 주고 갔어요. 다음 날 도깨비가 또 찾아왔어요. 얘야, 빌려간 돈이랑 냄비 가져왔다. 그리고 여기 방망이도 가져왔다. 너 쓰렴. 우와, 정말 고맙다. 잘 쓸게, 도깨비야. 아이는 방긋 웃으며 방망이를 받았어요. 아이는 도깨비가 가져다 준 방망이로 빨래를 했어요. 투닥투닥 방망이로 빨랫감을 두드리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새 옷 말고 새 옷 한번 입어보고 싶다. 그랬더니 반드르르한 새 옷이 뚝딱 나오지 뭐예요. 모든 말만 하면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였던 거예요. 도깨비는 매일매일 꼬박꼬박 돈 서푼, 냄비 하나, 방망이 하나를 가져다 줬어요. 1년쯤 지나자 아이는 퍽 잘 먹고 잘 살게 되었죠. 얘야. 오늘도 도깨비가 찾아왔나 봐요. 아이가 얼른 나가보니 도깨비가 훌쩍훌쩍 울고 있지 뭐예요. 도깨비야, 왜 우니? 아이가 묻자 도깨비는 입을 피죽이며 말했어요. 내가 살림을 해프게 했다고 도깨비 나라 임금님한테 벌 받으러 가야 한대. 그래서 이제 너희 집에 못 오게 됐어. 도깨비가 매일매일 가져다 둔 돈이랑 냄비랑 방망이 때문이었어요. 아이는 무척 미안했지만 이제 와서 어쩔 수 없었죠. 그런데 도깨비가 하는 말 좀 들어보세요. 얘야, 너한테 빌린 돈 서푼은 내가 벌 다 받고 와서 갚을게. 냄비랑 방망이도 그때 가져다 줄게. 도깨비는 훌쩍 구름을 타고 어디론가 가버렸어요. 아이는 도깨비를 기다리며 그 집에서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자린고비와 달랑 곱제기. 옛날에 자린고비와 달랑 곱제기 영감이 살았어요. 아이고, 저 구두쇠들 좀 봐. 저렇게 아껴서 무얼한데. 마을 사람들은 두 영감을 볼 때마다 수군거렸어요. 그도 그럴 것이 자린고비는 옷이 다를까봐 옷자락을 돌돌 말아지고 다녔거든요. 달랑곱제기는 집신이 달을 새라 맨발로 다녔고 말이에요. 자린고비네 밥상엔 늘 꽁보리밥에 간장뿐이었어요. 식구들은 맛있는 반찬 좀 먹고 싶다고 야단이었죠. 그러자 자린고비가 굴비를 사다가 천장에 대롱대롱 매달았어요. 자, 맛있는 굴비를 보면 밥이 꿀떡 넘어갈 때다. 자꾸 보면 너무 짜니까 밥 한 술에 한 번씩만 보려무나. 식구들은 기가 막혀서 울상을 지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자린고비는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웠죠. 자린고비가 굴비를 사갔다는 소리를 듣고 달랑곱제기의 아내가 잔소리를 늘어놓았어요. 아이고 여보, 우리도 굴비 반찬 좀 해먹읍시다. 그러자 달랑곱제기가
굴비를 그려 벽에 촉 붙였죠. 어때? 굴비를 보니 밥맛이 절로 나지? 달랑곱제기도 밥 한 그릇을 싹싹 비웠어요. 하루는 자린고비 아들이 울면서 말했어요. 아버지, 고깃국 한 번만 먹어보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러자 자린고비가 말했어요. 우리 아들 소원이라면 들어줘야지. 자린고비는 웬일로 한달음으로 푸주간에 달려갔어요. 이 고기는 질기고 저건 상한 것 같네. 에잉, 마음에 드는 고기가 없구먼. 한참 고기를 주물거리던 자린고비는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더니 고기 만진 손을 솥에 넣고 뽀득뽀득 씻는 거예요. 어이 얘들아, 오늘은 고깃국을 실컷 먹으려무나. 아이고, 손 씻은 물로 국을 끓일 모양이네요. 뭐라고? 자린고비가 고깃국을 끓여 먹었다고? 달랑곱제기도 냉큼 푸죽간으로 달려갔어요. 소고기를 저물락저물락, 돼지고기를 주물럭주물럭. 이보슈, 안 살 거면 얼른 가슈. 푸죽간 주인은 화가 나서 보록 소리를 질렀어요. 달랑곱제기는 휘바람을 불며 집으로 돌아와 커다란 물독에 손을 씻었어요. 한 달 내내 고깃국을 먹어도 남겠구나. 그러던 어느 날 두 영감이 딱 마주쳤네요. 두 영감은 날이 더운데도 부채를 꼭 쥐고만 있었어요. 부채를 붙이면 다를까봐 그런 거죠. 땀을 뻘뻘 흘리던 자린고비가 마침내 부채를 펼쳤어요. 그런데 부채살을 딱 한마디만 펼쳐 살랑살랑 붙이는 거예요. 요렇게 하면 부채 하나로 평생을 쓸 수 있다네. 그러자 달랑곱제기가 부채를 활짝 폈어요. 저 구두쇠가 웬일인가 싶어 자린고비가 눈이 동그래졌죠. 그런데 달랑곱제기가 하는 짓 좀 보세요. 부채는 들고만 있고 고개를 도리도리 흔들어대지 뭐예요. 이러면 평생 쓰고도 아들의 손자까지 물려줄 수 있다네. 불이 죽어 돌아오던 자린고비는 집 마당에 들어서다 깜짝 놀랐어요. 된장독에 앉았던 똥파리가 다리에 된장을 묻힌 채 날아가는 거예요. 에잉, 저놈의 똥파리가 된장을 훔쳐가네. 이 도둑놈아, 우리 된장 내놔라. 자린고비는 죽기 살기로 똥파리를 쫓아갔어요. 날아다니던 똥파리가 마침내 고추잎에 내려앉았죠. 이놈 잡았다. 자린고비는 똥파리 다리에 묻은 간장을 쪽쪽 빨아먹었어요. 자린고비가 똥파리를 넣어주자 이번에는 달랑곱제기가 달려들었어요. 똥파리 녀석, 개 섞어라. 달랑곱제기는 한나절을 쫓아가 똥파리를 붙잡았죠. 그러고는 똥파리를 솥에 넣고 빡빡 씻지 뭐예요. 이것 봐라, 된장이 아직 남아있구먼. 오늘은 이걸로 된장국이나 끓여 먹어야겠다. 이 모습을 본 달랑곱제기 아내는 어이가 없어서 뒤로 벌렁 자빠지고 말았답니다. 어느덧 추운 겨울이 왔어요. 자린고비가 잠을 자려는데 찬바람이 숭숭 들어와요. 가만히 보니 방문에 구멍이 뻥 뚫려 있었어요. 자린고비는 집안을 샅샅이 뒤져 종이를 하나 찾았어요. 하지만 구멍을 막기에는 종이가 너무 작았죠. 자린고비는 그 종이에 달랑곱제기에게 보내는 편지를 썼어요.
답장은 꼭 길게 써서 보내게. 답장을 길게 쓰려면 큰 종이에 써야겠죠? 그 종이로 방문의 구멍을 막을 생각이었던 거예요. 기다려도 답장이 오지 않자 자린고비는 달랑 껍데기를 찾아갔어요. 그런데 자기가 편지를 써서 보낸 종이가 달랑 껍데기 집 방문에 떡하니 붙어 있는 거예요. 자린고비가 종이를 뜯어 돌아가는데 달랑 껍데기가 소리쳤어요. 종이 뒤에 붙은 내 밥풀은 놓고 가야지. 자린고비는 밥풀을 안 주려고 불이 나게 달려갔어요. 쫓고 쫓기던 자린고비와 달랑껍데기는 길 한가운데 멈춰 섰어요. 동네 아이들이 꾀재재한 옷차림으로 동냥을 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 배가 고파요. 밥 한 동이만 주세요. 아이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참 딱하구먼. 겨울이라 먹을 게 똑 떨어진 모양이네. 두 영감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둘러 집으로 달려갔어요. 자, 천하제일 구두쇠 자린고비의 쌀을 받게. 무슨 소리? 나야말로 최고의 구두쇠지. 달랑 껍데기 쌀이 더 맛있다네. 두 영감은 곳간에 쌓여있던 쌀을 꺼내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었어요. 그 덕분에 마을 사람들은 겨울을 훈훈하게 날 수 있었대요.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두 영감을 흉보지 않았어요. 아낄 때는 지독하게 굴었지만 베풀 때는 아낌없이 주었으니까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래동화 박박 바가지.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살았어요. 어느 쌀쌀한 봄밤 할아버지랑 할머니는 일찌감치 잠자리에 들었지요. 아이고, 몸이 으슬으슬하구먼. 할아버지는 이불을 푹 뒤집어 썼어요. 밤이 깊어갈 무렵 할아버지 집에 도둑이 숨어들었어요. 도둑은 바짝 움츠리고 살금살금 툇마루 위에 올랐어요. 그런데 움직일 때마다 삐그덕삐그덕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어휴, 이러다 들키겠네. 도둑은 심장이 발랑발랑 뛰었어요. 영감, 뭔 소리 못 들었수? 잠기 밝은 할머니가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너무 졸려서 가까스로 대꾸했지요. 그야 쥐들이 설치는 소리겠지. 간이 콩알만해진 도둑은 재빨리 지 흉내를 냈어요. 찍찍찍찍찍찍. 아니야, 이건 쥐 소리가 아닌데. 할머니가 보챘지만 할아버지는 꾹 돌아 누워버렸어요. 쥐가 아니면 고양이 소리인 게지. 도둑은 다시 고양이 흉내를 냈어요. 야옹, 야옹. 아이고, 무슨 고양이 소리가 저렇담. 할머니는 옷을 챙겨 입으며 일어나 앉았어요. 영감, 아무래도 좀 이상해요. 일어나서 한번 나가 보구려. 할아버지는 귀찮아서 아무렇게나 둘러댔어요. 아유, 고양이가 아니라 개요, 개. 도둑은 또 얼른 개 짖는 소리를 냈어요. 왜. 아니야, 저건 우리 바둑이 소리가 아니야. 꼭 사람이 내는 소리 같구먼. 할머니의 말에 도둑은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또 이러는 거예요.
어허, 개가 아니면 소겠지, 소. 도둑은 진땀을 뚝뚝 흘리며 소 울음소리를 흉내냈어요. 음메, 음메. 아이고, 아니라니까요, 영감. 외양간에 잘 메어놓은 우리 누렁이가 왜 텐마루에 와서 울겠어요? 할머니가 따지자 할아버지도 대꾸를 못했어요. 눈만 꼼뻑꼼뻑하다 슬며시 일어나 앉았죠. 오호, 소가 아니면 그게, 오호, 그럼 코끼리인가? 코끼리라니. 도둑은 식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아이고, 코끼리라는 놈은 본 적도 없는데. 도둑은 몸을 패배 꼬며 머리를 치우쳤어요. 그러다 결국 이런 소리를 냈지요. 코코 끼리끼리, 코코 끼리끼리. 아이고, 뭔 소리래요? 영감, 이게 코끼리 울음소리요? 오호, 글쎄 난들 아나. 그게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이고, 영감, 우리 마을에 코끼리가 어디 있어요? 할머니는 할아버지를 마구 밀어댔어요. 그러지 말고 빨리 일어나 좀 나가봐요. 할아버지는 하늘 수 없이 꾸물꾸물 일어났어요. 도둑은 깜짝 놀라 후다닥 부엌으로 달아났죠. 할아버지는 마당을 슬쩍 훑어보고 휘적휘적 부엌으로 향했어요. 어떡하지? 어디에 숨었나? 도둑은 부엌에 들어가서 안절부절 갈팡질팡하다가 마침 눈에 띄인 물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동동 떠있는 바가지를 잽싸게 머리에 뒤집어 썼지요. 할아버지는 부엌을 휘휘 둘러보다가 물독에 떠있는 바가지에 눈이 갔어요. 오, 이건 바가지가 맞나? 할아버지는 바가지를 톡톡 두드렸어요. 도둑은 까무라치게 놀라 얼떨결에 소리쳤죠. 박박 바가지, 박박 바가지. 호호호, 박박거리는 걸 보니 바가지가 맞네, 맞아.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로 들어갔어요. 할멈, 그건 바가지 소리였어. 이제 맘 놓고 잠이나 잡시다. 아니, 바가지가 어떻게 소리를 낸대요? 박박 바가지, 박박 바가지, 그러던데? 아이고, 고놈이 바로 도둑놈이지 뭐유, 영감. 뭐라고? 도둑놈?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든 할아버지는 몽둥이를 들고 부엌으로 뛰어들어갔어요. 하지만 도둑은 벌써 꽁지가 빠져라 달아나던 참이었죠. 도둑은 숨이 차 허걱대면서도 얼빠진 듯 중얼거렸답니다. 박박 바가지, 박박 바가지. 우리나라 전래동화 호랑이와 곶감. 옛날 깊은 산속에 덩치 큰 호랑이가 살았어요. 어느 추운 겨울날 호랑이는 배가 고파서 온 산을 뒤지고 다녔어요. 그런데 눈을 씻고 보아도 먹을 게 없었어요. 에이, 이러다가 굶어 죽겠네. 마을에 가서 소라도 잡아먹어야겠다. 호랑이는 어슬렁어슬렁 사람들이 사는 마을로 내려갔어요. 호랑이는 어느 초가집 마당으로 들어갔죠. 바로 그때 아기가 빽빽 울기 시작했어요. 아가, 마당에 호랑이 왔다.
뚝! 아기 엄마의 말에 호랑이는 깜짝 놀랐어요. 거 참 신기하네. 내가 온 걸 어찌 알았지? 호랑이는 마루로 훌러덩 올라갔어요. 아가, 호랑이가 마루까지 왔다. 뚝! 호랑이는 문고리를 슬쩍 잡았죠. 아가, 호랑이가 방문 연다. 뚝! 그래도 아기는 계속 울어대요. 호랑이가 방문을 열까 말까 하는데, 아휴, 아가, 여기 곶감 있다. 뚝!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기가 울음을 뚝 그쳤어요. 아니 내가 왔대도 무서워하지 않던 녀석이 곶감이 뭐라고 울음을 뚝 끊쳐. 호랑이는 덜컥 겁이 났어요. 곶감이란 놈이 나보다 더 무서운가? 호랑이는 슬금슬금 뒷걸음질을 치다가 외양간으로 쑥 들어갔죠. 그 순간 뭔가 묵직한 것이 호랑이 등에 툭 올라탔어요. 호랑이는 퍼뜩 이런 생각이 들었죠. 아이쿠, 요 놈이 곶감인가 보다. 사실 호랑이 등에 올라탄 건 소를 훔치러 온 도둑이었어요. 호랑이가 소인 줄 알고 다짜고짜 올라탄 거예요. 깜깜한 밤이라 뭐가 보여야지 말이죠. 곶감아, 떨어져라 떨어져. 아! 호랑이는 머리부터 꼬리끝까지 온몸을 정신없이 흔들어댔어요. 그럴수록 도둑은 죽어라 매달렸죠. 이놈의 소가 내가 떨어질 줄 알고? 호랑이는 마당을 뛰쳐나와 죽을 힘을 다해 달렸어요. 이러면 곶감이 떨어져 나가겠지? 당연히 도둑은 더 찰싹 달라붙었죠. 무슨 소가 이렇게 빨라? 오냐, 내가 이기나 한번 해보자. 호랑이는 밤새도록 달리고 또 달렸어요. 이윽고 날이 밝았죠. 도둑은 그제야 호랑이의 줄무늬를 보았어요. 아이고, 이건 소가 아니라 호랑이잖아. 도둑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아이고, 이제 난 죽었구나, 죽었어. 그런데 마침 저 앞에 고목나무가 보이네요. 나무 아래를 지나는 순간 도둑은 펄쩍 뛰어 나뭇가지를 붙잡았죠. 어휴, 이제 살았다. 도둑은 호랑이가 다시 올까봐 뻥 뚫린 나무 속으로 얼른 들어가 숨었어요. 아유, 드디어 곶감이 떨어져 나갔구나. 호랑이도 힘이 쭉 빠져 숨을 푹푹 내쉬는데 곰이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어요. 호랑이야, 아침부터 왜 그렇게 지친 거야? 아이고, 말도 마라. 곶감 때문에 죽을 뻔했다. 호랑이는 밤새 있었던 일을 늘어놓았어요. 곶감이란 놈이 그렇게 무섭다고? 곰은 곶감이 어찌 생겼는지 궁금했어요. 호랑이야, 내가 그놈 얼굴 한번 봐야겠다. 호랑이와 곰은 고목나무로 향했어요. 호랑이는 저만치 숨어 있고 곰 혼자 고목나무로 다가갔죠. 곰이 펄쩍 뛰어올라 나무 속을 들여다보니 웬 사내가 오돌오돌 떨고 있네요. 곶감이라더니 사람이잖아. 곰은 도둑을 향해 앞발을 쭉 뻗었어요. 아이고, 기껏 호랑이를 피했더니 곰한테 잡아먹히는구나. 도둑은 바짝 엎드려 눈물 콧물을 다 쏟았죠.
나무 깊이 있어 닿지를 않자 이번에는 곰이 커다란 엉덩이를 들이밀었어요. 요렇게 하면 튀어나올 테지? 내 방귀 맛 좀 봐라. 뿡! 아이고, 이런 지독한 방귀가 있나? 도둑이 아무리 코를 틀어막아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눈앞에서 곰의 꼬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에라이, 모르겠다. 도둑은 냉큼 곰의 꼬리를 붙잡아 있는 힘껏 잡아당겼어요. 아이고, 엉덩이야. 곰은 자지러지게 비명을 지르더니 엉덩이에 불이 난 듯 팔짝대다가 주랭랑을 놓았지요. 이 모습을 본 호랑이는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어요. 아유, 거봐, 곶감은 진짜 무서운 놈이야. 아유. 호랑이도 그 길로 산을 넘어 멀리 멀리 도망쳤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선녀와 나무꾼. 늦도록 장가를 못 가고 어머니랑 단둘이 사는 나무꾼이 있었어요. 하루는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데 사슴이 헐레벌떡 뛰어오지 뭐예요. 나무꾼님, 살려주세요. 사냥꾼이 쫓아와요. 나무꾼은 수북이 쌓인 나무단을 들추고 그 속에 사슴을 숨겨주었어요. 바로 뒤따라 사냥꾼이 달려왔죠. 혹시 사슴 한 마리 못 봤습니까? 나무꾼은 엉뚱한 새끼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저기 저쪽으로 막 뛰어가던데요. 사냥꾼이 사라지자 사슴이 기어나와 참았던 숨을 내쉬었어요. 휴,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사슴은 나무꾼을 데리고 연못으로 갔어요. 해가 지면 선녀들이 내려와 목욕을 할 거예요. 그때 날개옷 한 벌을 감추세요. 날개 없이 없는 선녀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할 테니 잘 달래어 색시로 삼으십시오. 사슴은 어리둥절해하는 나무꾼에게 단단히 일렀어요. 선녀가 아이 셋을 낳을 때까지는 절대 날개옷을 돌려주시면 안 됩니다. 그날 밤 나무꾼은 다시 연못으로 갔어요. 정말 선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네요. 나무꾼은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어요. 저렇게 아름다운 선녀랑 같이 살면 얼마나 좋을까? 나무꾼은 두 눈을 칠끈 감고 날개옷 한 벌을 품에 감췄답니다. 어느새 목욕을 마친 선녀들이 제잘제잘 떠들며 연못에서 나왔어요. 하나 둘씩 날개옷을 입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한 선녀만 날개 없이 없는 거예요. 내 옷이 어디로 갔지? 하얗게 질린 선녀의 두 뺨 위로 눈물이 구슬구슬 떨어졌어요. 나무꾼은 선녀에게 다가가서 말했어요. 선녀님, 울지 마세요. 선녀는 흠칫 놀라며 나무꾼을 보았어요. 밤바람이 찹니다. 저와 함께 가시지요. 나무꾼은 선녀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선녀와 나무꾼은 오순도순 한 집에서 살다가 드디어 혼례를 올렸어요. 나무꾼의 어머니도 무척 기뻐했죠. 선녀는 복숭아처럼 뽀얀 딸 하나, 알밤처럼 야무진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나무꾼은 더없이 행복했어요. 하지만 날개옷을 숨긴 게 자꾸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
아이를 둘이나 낳았는데 별일이야 있겠어? 나무꾼은 선녀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날개옷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아, 내 날개옷! 선녀는 하늘나라가 그리운지 날개옷을 품에 안고 펑펑 울었습니다. 이튿날 마당으로 나온 나무꾼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보, 어디 가는 게요? 날개옷을 입은 선녀가 두 아이를 안고 하늘로 헐헐 날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보, 얘들아! 나무꾼이 애타게 불렀지만 선녀는 입술을 꼭 깨물고 하늘로 올라갔어요. 그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났어요. 혹시 연못에 가면 만날 수 있을지도 몰라. 나무꾼이 연못을 헤매는데 사슴이 나타났어요. 선녀들은 이제 내려오지 않는답니다. 대신 두레박으로 목욕물을 길어 올리지요. 얼마 뒤 정말로 하늘에서 두레박이 내려왔어요. 나무꾼은 얼른 두레박에 올라탔죠. 한참을 오르고 올라 마침내 하늘나라에 다다랐어요. 나무꾼이 주위를 두리번거리는데 저 멀리 선녀와 아이들이 보이네요. 두 아이가 먼저 나무꾼을 알아보고 달려왔어요. 선녀도 뒤따라 너울너울 따라왔죠. 서방님, 어찌 이곳까지 오셨어요? 당신과 아이들이 보고 싶어 견딜 수 없었다오. 나무꾼은 선녀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선녀를 다시 만난 나무꾼은 하루하루가 꿈만 같았죠.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홀로 계신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나무꾼이 어머니 걱정에 시름시름 앓자 선녀가 흰말을 내어주며 말했어요. 서방님, 이 말을 타고 집에 다녀오세요. 하지만 절대 땅을 밟으시면 안 된답니다. 나무꾼은 말을 타고 쏜살같이 집으로 날아갔어요.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부엌에서 달려 나오셨어요. 나무꾼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어머니께 마지막 인사를 올렸어요. 어머니, 부디 건강하세요. 저는 다시 하늘로 올라가야 됩니다. 아이고, 얘야, 잠깐만 기다려라. 어머니는 부랴부랴 호박죽을 떠 가지고 나오셨어요. 마침 내가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였으니 이거라도 먹고 가렴. 가만, 절대 땅을 밟지 말라고 했는데 말 위에서 먹는 건 괜찮겠지? 나무꾼은 어머니에게서 죽 그릇을 건네받았어요. 그런데 죽 그릇이 너무 뜨거워 말의 등에 떨어뜨리고 말았죠. 말이 화들짝 놀라 펄쩍펄쩍 뛰는 바람에 나무꾼은 바닥에 나동그라졌어요. 안 돼! 말은 혼자 하늘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 뒤로 나무꾼은 영영 하늘나라로 올라가지 못했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은혜 갚은 두꺼비. 옛날 어느 마을에 마음씨 착한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소녀는 아버지와 단둘이 오손도손 살았지요. 하루는 소녀가 밥을 하고 있는데 두꺼비 한 마리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두꺼비는 부뚜막에 올라앉아 눈만 끔뻑끔뻑했어요. 저런, 배가 고픈 모양이구나. 소녀는 두꺼비 입에 밥알을 넣어주었어요.
두꺼비는 우물우물 받아먹었죠. 그 뒤로 매일 끼니 때가 되면 두꺼비가 찾아왔어요. 두꺼봐, 많이 먹고 쑥쑥 자라렴. 소녀는 늘 두꺼비에게 자기 밥을 나눠주었답니다. 두꺼비는 항상 소녀를 따라다녔어요. 소녀가 나물 캐러 산에 가도 따라가고 빨래하러 냇가에 가도 따라갔어요. 두꺼봐, 이따가 우리 이웃 마을에 놀러 갈까? 소녀가 물으면 두꺼비는 좋다는 듯 꽉꽉 울었어요. 소녀는 졸졸 따라다니는 두꺼비를 동생처럼 귀여워했어요. 그렇게 몇 해가 지났어요. 소녀는 아리따운 처녀가 되었어요. 주목만 하던 두꺼비는 양품만 해지더니 이제는 세숫대야만큼 커졌어요. 처녀는 다정한 누나, 두꺼비는 듬직한 남동생 같았죠. 하루는 처녀가 물 길러 우물가에 갔더니 사람들이 모여 웅성거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무서워라. 이게 무슨 일이래? 밤사이 어떤 집에서는 소가 죽고 어떤 집에서는 아기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분명 디산 동굴에 사는 괴물짓이에요. 아이고, 또 해코지 하기 전에 괴물을 달래야 해요. 사람들은 벌벌 떨며 수군거렸어요. 처녀는 물을 길어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우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이고, 우리 딸은 안 돼요. 마을에서 처녀 한 명을 괴물에게 바치기로 했는데 그만 마음씨 착한 처녀가 뽑힌 거예요. 아버지와 처녀는 부둥켜 안고 목 놓아 울었어요. 날이 밝으면 처녀는 괴물이 사는 뒷산 동굴로 가야 해요. 처녀는 무섭고 겁이 났어요. 처녀가 부엌에 앉아 울고 있는데 두꺼비가 슬그머니 옆에 와서 앉았어요. 두꺼봐, 나 없으면 누가 너한테 밥을 줄까? 두꺼비도 눈물을 뚝뚝 흘렸어요. 다음 날 처녀는 가마를 타고 동굴로 향했어요. 처녀가 밖을 내다보니 두꺼비가 따라오고 있었어요. 두꺼봐, 두꺼봐 따라오지 마. 이 길은 저승 가는 길이야. 얼른 돌아가렴. 처녀가 두꺼비에게 말했어요. 그래도 두꺼비는 뒷산 동굴까지 따라왔어요. 사람들은 처녀를 동굴 안에 남겨놓고 마을로 돌아가 버렸어요. 오돌오돌 떠는 처녀 곁에 두꺼비가 다가와 앉았어요. 두꺼봐, 얼른 나가. 너까지 죽을지도 몰라. 처녀는 허이허이 손짓을 했어요. 하지만 두꺼비는 꼼짝도 안 했어요. 어느덧 동굴 안이 깜깜해졌어요. 그때 갑자기 스르륵 스르륵 스르르르르 소름 끼치는 소리가 났어요. 두꺼봐, 괴물이 나타났나 봐. 처녀가 두리번거리다 천장을 보니 엄청나게 큰 지네가 매달려 있었어요. 발이 1000개는 달린 괴물 지네였지요. 처녀는 너무 놀라 기절하고 말았어요. 그러자 지네가 천장에서 스르르 내려왔어요. 지네는 처녀의 목을 물려고 입을 크게 벌렸죠. 그때 두꺼비가 처녀의 앞을 막았었어요. 두꺼비는 지네를 노려보며 독이 든 입김을 힘껏 내뿜었어요.
움찔하던 지네는 두꺼비를 공격하기 시작했어요. 두꺼비는 물러서지 않고 맞섰죠. 지네는 화가 나서 두꺼비의 다리를 덥석 물었어요. 두꺼비는 몸부림을 치면서도 계속 입김을 뿜었어요. 두꺼비와 지네는 엎치락뒤치락하며 밤새도록 싸웠어요. 처녀는 날이 밝은 뒤에야 간신히 정신을 차렸어요. 눈을 뜨자마자 두꺼비를 찾았어요. 두꺼봐, 두꺼봐 어디 있니? 두꺼비는 온몸에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어요. 그 옆에는 지네가 독을 뒤집어 쓰고 죽어 있었죠. 두꺼봐, 내가 나 대신에 목숨을 잃었구나. 처녀는 두꺼비를 끌어안고 슬프게 울었어요. 그 뒤로 마을은 평화로워졌어요. 모두 두꺼비 덕분이었죠. 처녀는 오랫동안 마음 깊이 두꺼비를 기억했답니다. 우리나라 전래 동화 방귀쟁이 며느리. 과수원 집에 참한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이마는 사과처럼 반짝반짝, 뒷뺨은 살구처럼 발그레했지요. 또랑또랑 까만 눈은 잘 익은 포도알 같았어요. 어디 그뿐인가요? 목소리는 사근사근, 발걸음은 사뿐사뿐. 몸놀림도 아주 바지런했어요. 모두들 며느리를 복덩이라며 좋아했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어요. 보송보송 뽀얗던 며느리 얼굴이 날이 갈수록 누렇게 변했어요. 며느리는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온종일 왔다 갔다 했죠. 하루는 시아버지가 자상하게 물었어요. 아가, 왜 그러니? 무슨 병이라도 걸린 게야? 며느리는 망설이다가 모기 소리로 대답했어요. 사실은 방귀를 못 뀌어서 그래요. 뭐? 방귀 때문이라고? 식구들은 배를 잡고 깔깔 웃어댔지요. 뒷뜰로 가면 멍멍이가 빤히 쳐다보고 방으로 들어가면 서방님이 따라오잖아요. 그러니 부끄러워서 방귀를 낄 수가 있어야지요. 아유 얘야, 세상에 방귀 안 끼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괜찮으니 맘 놓고 시원하게 끼려무나. 시어머니 말에 모두 고개를 끄덕였어요. 볼이 빨개진 며느리가 엉덩이를 살짝 들어올리자 피식피식 삐용 스리슬쩍 방귀 소리가 났어요. 시아버지가 껄껄 웃으며 말했지요. 아이고, 우리 며느리는 방귀 소리도 참 얌전하다. 그러지 말고 마음껏 끼라니까. 눈치를 보던 며느리는 엉덩이를 하늘로 번쩍 치켜들었어요. 뿍뿍 뿌르르륵 뿡뿡 뿌르르르릉. 요란한 방귀 소리에 다들 깜짝 놀랐죠. 그런데 한번 시작한 방귀는 그치질 않네요. 부두두둑 피용! 시아버지는 붕 천장으로 솟아올랐어요. 뿌르르르 빵빵! 시어머니는 우당탕 지붕을 뚫고 나갔지요. 뿌뿌뿌뿌
뿡뿡! 남편은 대굴대굴 마당에 나가 떨어졌어요. 뿡뿌르뿡뿡 빵뿌라빵빵 뿡빵뿡빵 뿡뿡뿡뿡빵빵. 이제 며느리는 폭풍 같은 방귀를 뀌었어요. 기둥이 흔들흔들, 지붕은 들썩들썩. 금방이라도 집이 통째로 날아갈 것만 같았죠. 아이고 얘야, 이제 그만 좀 끼어라. 여보, 제발 멈추시오. 식구들이 소리를 질렀지만 방귀 소리 때문에 들리지 않았나 봐요. 드디어 며느리가 방귀를 멈췄어요. 집은 엉망이 되고 식구들은 죽다 살아났지요. 이거 안 되겠다. 내가 방귀를 한 번만 더 뀌었다가는 집이 모두 무너지겠다. 시아버지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어요. 아이고, 이러다 사람도 잡겠어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시어머니도 한숨을 쉬었어요. 남편은 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지요. 화가 난 시아버지는 며느리를 내쫓기로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안 되겠다. 내가 데려다 줄 테니 진정에 잠시 가 있거라. 시아버지는 나귀에 짐을 실어 집을 나섰어요. 그리고 씩씩대며 앞만 보고 걸어갔죠. 며느리는 말없이 뒤를 따랐어요. 훌쩍훌쩍 눈물만 흘리면서 말이에요. 친정까지 가려면 한나절은 걸어야 했어요. 그런데 초가을 볕이 몹시 따가웠죠. 땀도 나고 다리도 아프고 목도 말랐어요. 아이고 얘야, 잠깐 쉬었다 가자.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배나무 아래 덜썩 주저앉았어요. 나무에는 탐스러운 배들이 주렁주렁 달려 있었죠. 시아버지가 꿀꺽 침을 삼키며 말했어요. 아이고, 저 배 한 입만 먹었으면 참 좋겠다. 아이고. 며느리는 물끄러미 배나무를 올려다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아버님, 제가 배를 따드릴게요. 대신 잠깐만 멀찍이 떨어져 계세요. 며느리는 배나무 꼭대기를 향해 방귀를 뀌었어요. 뿡뿌뿡 빵빵빵. 그랬더니 투두둑 배가 비처럼 쏟아졌어요. 수북히 쌓인 배를 보고 시아버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오호, 과연 대단한 방귀로구나. 시아버지는 얼른 배 하나를 집어 한 입 크게 베어 물었지요. 아이고, 시원하다 시원해. 목이 타는 것 같더니 내 덕분에 살았다. 아이고 고맙다 아가. 며느리는 살며시 미소를 지었어요. 아휴, 이러다 해 떨어질라. 서둘러 가자. 시아버지가 벌떡 일어나 또 앞장섰어요. 그런데 오던 길을 성큼성큼 돌아가지 뭐예요? 아버님, 그쪽 길이 아닌데요. 며느리가 고개를 갸웃거리자 시아버지가 싱긋 웃으며 말했어요. 얘야, 다시 집으로 돌아가자. 생각해보니 내 방귀도 다 쓸모가 있구나, 아가. 집으로 돌아온 며느리는 방귀가 끼고 싶을 때면 과수원으로 달려갔대요. 잘 익은 과일나무를 골라 뿡삑 뿍뿍
뿅! 방귀를 뀌면 과일들이 후두둑 떨어졌죠. 며느리 방귀 덕에 과수원집 식구들은 과일 따는 고생을 덜었어요. 그래서 모두 방귀쟁이 며느리를 아꼈대요. 며느리 방귀는 복방귀라면서 말이에요. 우리나라 전래동화 머리 헌댕이 고훌쩍이 눈 첩첩이. 옛날 어느 마을에 손바닥만한 서당이 있었어요. 개구쟁이 셋이 이 서당에서 글 공부를 했지요. 그런데 요 놈들 이름이 뭔지 알아요? 바로 머리 헌댕이, 코 훌쩍이, 눈 첩첩이었답니다. 참 별난 이름도 다 있죠. 요 놈들 이름이 왜 이 모양이냐고요? 머리 헌대가 가렵다고 시도 때도 없이 머리를 팍팍 긁으니 머리 헌댕이고요. 콧물이 줄줄 흘러서 틈만 나면 소매로 쓱쓱 닦으니 코 훌쩍이고요. 첩첩이 낀 눈곱에 파리가 꼬여 늘 파리를 쫓느라 야단이니 눈 첩첩이었답니다. 훈장님이 글을 읽을라 치면 머리 헌댕이가 머리를 긁적긁적 긁고 코 훌쩍이가 콧물을 쑥쑥 닦고 눈 첩첩이가 두 팔을 휘휘 내저었어요. 아이고 이놈들아 가만히 좀 있거라. 정신 사나워서 글을 가르칠 수가 없구나. 아휴. 훈장님은 한숨을 푹푹 쉬었어요. 아이들은 서로 내 탓이라며 투닥투닥 다투었어요. 코 훌쩍이가 머리 헌댕이한테 뭐라고 하면 머리 헌댕이는 눈 첩첩이를 나무라고, 눈 첩첩이는 코 훌쩍이를 흉보았어요. 이러니 무슨 글 공부가 되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훈장님이 먹음직스러운 떡 한 바구니를 들고 오셨어요. 떡을 보자 머리 헌댕이는 입이 해벌쭉, 코 훌쩍이는 침이 뚝뚝, 눈 첩첩이는 눈이 반짝반짝했어요. 그런데 훈장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얘들아, 이 떡 맛있겠지?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에게 떡을 주마. 이 떡은 딱 한 사람만 먹는 거야. 그러자 아이들은 눈이 동그래져서는 방석 위에 똑바로 앉았어요. 아무리 머리가 가려워도, 아무리 콧물이 흘러도, 아무리 파리가 들러붙어도 꾹 참았죠. 어허허, 녀석들 얌전하니 참 좋구나. 훈장님이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참는다는 게 어디 쉬운가요? 머리 흔댕이는 머리가 근질근질, 머리카락이 쭈뼛쭈뼛 섰어요. 거울짝이는 콧물이 줄줄줄, 식은땀이 주르르 흘렀지요. 눈첩첩이는 온 동네 파리가 떡지덕지, 온몸이 베베 꼬이고 말았어요. 참다 못한 머리 헌댕이가 꾀를 냈어요. 내가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줄까? 어제 산에 갔는데 말이야. 숲속에서 노루 한 마리가 나오더라고. 그런데 그 노루가 뿔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도 뿔, 저기도 뿔. 머리 헌댕이는 머리에 뿔난 흉내를 내며 가려운 곳을 꾹꾹 눌렸어요. 그 모습을 본 코울짝이가 얼른 이야기를 이어받았어요. 그래, 그 노루를 잡으려고 사냥꾼이 활을 쐈잖아. 코울짝이는 활시위를 당기는 신용을 하며 소매로 코를 쓱 닦았어요. 이리 가면 이리 쏘고 저리 가면 저리 쏘고. 코울짝이는 계속 활을 쏘는 척하며 코를 실컷 닦았죠. 아니야, 아니야. 눈첩첩이도 얼른 끼어들었어요.
노루는 뿔이 없었어. 사냥꾼도 활을 쏘지 않았단 말이야. 눈첩잡이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두 손을 마구 내저으며 파리를 내쫓았어요. 새 친구는 계속 이야기를 하며 팍팍팍, 쓱쓱쓱, 휘휘휘휘휘 정신없이 머리를 긁고 코를 닦고 파리를 쫓았어요. 그 모습을 보고 훈장님은 너털 웃음을 터뜨렸어요. 요 녀석들, 내가 졌다. 내가 졌어. 훈장님이 웃자 새 친구도 따라서 크게 웃어댔어요. 자기들이 생각해도 너무 웃겼거든요. 내가 괜한 내기를 시켰구나. 너희가 일부러 그런 것도 아닌데 말이야. 훈장님이 떡을 내주며 말했어요. 새 친구는 정답게 떡을 나누어 먹었죠. 그 뒤로 머리 현댕이, 거울적이, 눈첩잡이는 늘 함께 다니며 사이좋게 지냈어요. 셋은 언제나 서로 돕는 가장 좋은 친구가 되었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효녀 심청. 옛날 어느 마을에 앞 못 보는 신봉사와 딸 심청이 살았어요.
신봉사는 딸을 얻고 더듬더듬 마을을 돌아다녔어요. 어미 없는 우리 딸, 젖 한 번만 물려주시오. 아이고 가여워라. 마을 안악들은 노도나도 심청에게 젖을 물려주었어요. 덕분에 심청은 무럭무럭 잘 자랐지요. 어느덧 심청은 15살이 되었어요. 심청은 집집마다 다니며 바느질도 해주고 부엌일도 거들었어요. 그렇게 번 돈으로 아버지를 살뜰히 모셨죠. 정아, 일이 힘들지? 신복사가 걱정하면 심청은 배시시 웃으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도 안 힘들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신봉사가 길을 가다가 개천에 퐁당 빠지고 말았어요. 때마침 지나가던 스님이 신봉사를 구해주셨죠. 감사합니다, 스님. 제가 눈이 안 보여서 그만. 그러자 스님은 혀를 차며 말했어요. 그거 참 딱하구려. 쌀 300섬을 부처님께 바치면 눈을 뜰 수 있을 텐데요. 에? 정말입니까, 스님? 눈만 뜰 수 있다면 바치다 마다요. 신봉사는 스님과 덜컥 약속해버리고 말았어요. 이를 어찌할꼬. 집에 돌아온 신봉사는 안절부절 못했어요. 그 많은 쌀을 어디서 구할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아버지, 무슨 걱정거리가 있으세요? 신봉사가 낮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자 심청은 아버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염려 마세요, 아버지. 제가 방법을 꼭 찾아볼게요. 다음 날 마을이 시끌시끌했어요. 아유, 뱃사람들 말 들었어요? 인당수 파도가 하도 심해서 바다에 바칠 처녀를 찾는다네요. 자그마치 쌀 300섬을 준다죠? 심청은 이 말을 듣고 곧장 부둣가로 갔어요. 제발 저를 인당수에 데려가 주세요. 심청은 뱃사람을 붙잡고 간절히 말했지요. 드디어 배가 떠나는 날이에요. 심청은 정성껏 아침을 차렸어요. 밖에는 뱃사람들이 와 있었지요. 아버지, 쌀 300섬을 구했으니 꼭 눈을 뜨실 겁니다. 제가 없어도 부디 건강하세요. 심청은 신봉사에게 마지막 인사를 올리고 뱃사람들을 따라 나섰어요. 신봉사는 맨발로 뛰쳐나와 바닥을 뒹굴며 울었어요. 정아, 가긴 어딜 가느냐? 너 죽고 나 눈 뜨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정아. 그 모습에 뱃사람들도 울고 마을 사람들도 울었지요. 심청을 태운 배는 흘러 인당수에 다다랐어요. 갑자기 맑은 하늘이 컴컴해지더니 쏴쏴 빗줄기가 내리쳤어요. 거센 파도에 배는 금방이라도 뒤집힐 것 같았죠. 심청은 바들바들 떨리는 두 손을 모아 빌었어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버지 눈을 뜨게 해주소서. 그리고 시퍼런 인당수에 붕덩 뛰어들었지요. 차디찬 바닷물이 심청을 집어삼켰어요. 심청은 깊은 물속으로 점점 가라앉았지요. 눈앞에 가물가물 아버지 얼굴이 보였어요. 아, 아버지. 심청은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어요. 심청이 한참 만에 정신을 차리고 보니
눈앞에 용왕님이 앉아 있었어요. 정아, 내 효심이 참 지극하구나. 내가 때를 보아 널 바깥 세상으로 보내주마. 그때까지 아무 걱정 말고 푹 쉬거라. 얼마 뒤 인당수 위에 커다란 연꽃이 떠올랐어요. 마침 지나가던 뱃사람들이 연꽃을 보았지요. 이야, 어쩜 저리도 크고 아름다울까? 뱃사람들은 조심조심 연꽃을 건져서 임금님께 바쳤답니다. 임금님은 연꽃을 연못에 띄워두고 날마다 바라보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연꽃잎이 활짝 열리더니 아리따운 심청이 나타났죠. 분명 하늘이 보낸 사람이로다. 임금님은 심청을 왕비로 맞이했어요. 심청은 왕비가 되어서도 늘 아버지 걱정뿐이었어요. 하루는 심청이 달을 보며 우는데 임금님이 물었지요. 무엇 때문에 그리 슬피우시오? 심청은 그동안의 일을 임금님께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가 누는 뜻이었는지 어찌 지내시는지 알 길이 없어 마음이 답답합니다, 전하. 임금님은 심청을 따뜻하게 위로하며 말했어요. 앞 못 보는 사람들을 모두 불러 잔치를 벌입시다. 아버님이 아직 눈을 뜨지 못했다면 꼭 만나게 될 것이요. 그리하여 궁궐에 잔치가 열렸어요. 하지만 신봉사는 보이지 않았지요. 심청은 애타게 궁궐 문만 보고 또 보았어요. 잔치가 끝나갈 무렵 마침내 신봉사가 궁궐로 들어섰어요. 심청은 신봉사를 보고 한달음에 달려갔죠. 아버지! 설마 이 목소리는 정의가 아니냐? 신봉사는 딸의 얼굴을 확인하려고 보이지도 않는 눈을 부릅떴어요. 바로 그 순간 신봉사의 눈이 번쩍 떠졌지요. 보인다. 보여. 내 딸 창이가 보이는구나. 신봉사와 심청은 눈물을 흘리며 옳싸안았어요. 그 뒤로 심청은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신봉사의 눈을 뜨게 한 건 쌀 300석이 아니라 아버지를 생각하는 심청의 지극한 효심이었어요. 사람들은 오래오래 심청을 기억하며 그 효심을 마음 깊이 새겼답니다.